여러분 반갑습니다. 밤 10시가 됐습니다. 오늘도 밤 10시에 라이브를 하고 있는 오마이TV 박영식의 정치 라이브, 저는 박영식이고요. 오늘 수요일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수요일. 오늘은 이제 현직 의원을 이제 제꼈습니다. 예, 현직 의원을 제외하고 저희 셋이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희두 노무현 재단 이사 그리고 거의엽단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평소에 그렇게 또 이렇게 눈치를 주시더니 결국 이렇게 또 빼버리신 건가요? 아니요. 제가 언제 눈치를 줬어요? 막 책 광고한다고 자꾸.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사실 그 오마이북스에서 나온 네. 국민이 합니다의 굉장히 걸림돌이었거든요. 박주민 의원이. 야, 이게 오마이 차원에서 제낀 거였구나. 네. 아니, 내가 제낀 걸로 그냥 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야. 살려주셨어 지금. 여기는 바지고 예. 사실은 오마이TV가 제낀 거야. 예. 네. 엄밀히 얘기하면은 저희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박주민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이제 상기시켜 드리고요. 예, 아무튼 올해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 멀었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더 하실 것 같아요. 네. 은평갑인데 네. 뭐 어마어마합니다. 서울시장. 예? 서울시장. 그분이 아마 그렇죠? 예.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맞아요? 아니 전 모릅니다. 얘기 안 나눠봐가지고. 네. 예, 아무튼 서울시장을 노리고 있는 민주당의 의원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박주민 의원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이제 제 뇌피셜이고. 제가 알기로 그 중에 몇 명은 네. 김치국만 마시고 계신 분이 좀 계시고. 이미 실제로 도전하실 분들이 몇 분 계시고. 그렇습니다. 뭐 주자가 많은 거는 좋은 거겠죠. 아우 좋은 일이죠. 네. 매우 좋으나 요즘 이제 네네. 저 대선 앞두고 난갑병이 지금 출몰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각자 이렇게 좀 잘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모든 그 분들이. 사실 근데 정치인에게 메타인지를 바라는 건 네. 조금 좀 위험한 일이에요. 아. 왜냐면 메타인지가 안 돼야 정치를 하거든. 모든 정치인이요? 거의 모든 거의. 일단 이재명 대표는 빼고요. 예. 그리고 오늘 오시자마자 이렇게 네. 우리 거의엽단님의 헤어스타일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네요. 지금 약간 오토바이 타고 오느라 머리가 눌려가지고요. 그래요? 좀 이상해졌습니다. 굉장히 비싼 헤어컷을 간다고 자랑을 하셨다는 얘기가 지금 들리고. 제가요? 예, 대한뉴스라는 프로그램에서 헤어컷 하러 간다. 예. 굉장히 좋은 곳에 간다는 얘기를. 아니 15,000원짜리 헤어컷 하러 간다고 얘기했는데. 예. 최근 혹시 뭐 엄청 안 좋은 일이 있으셨나요? 아니 그냥 좀 사람들이 네. 너 너무 보기 지저분해 보인다. 예. 그리고 털을 기르기 위해서는 머리가 짧은 게 좋다. 그래서 위에는 좀 짧게, 예, 그렇죠. 아래는 좀 이렇게 털 길고. 어떤 분 보시고 좀 열등감 좀 느끼시라고. 나는 얼굴 모든 부분에서 털이 난다. 넌 어때? 정말. 왜냐면 제가 그분 기타 치는 거 보고 너무 열받았거든요. 그쵸. 예. 기타. 너무 화났습니다. 제가 근데 또 영화라는 장르가 대중적인 네. 그런 상품이기도 하지만 문화 상품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좀 장르적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디테일하게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영화 평론가들이 주로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한동훈 후보가 한동훈 라이브를 할 때 굉장히 자기가 마니아적 성향이 있다라는 그런 광고를 많이 해요. 맞아요. 기타 혹은 뭐 음악 이런 얘기하면서 그런 부분에 좀 분노하신 것 같아요. 기타, 음악, 시계. 시계. 자꾸 주장을 하시는데요. 솔직히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직장인 밴드도 많이 했고 직접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르기도 했기 때문에 보면 알아요. 기타 이게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렉을 잡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시작부터 그냥. 일단 제정신이면 예. 거기서 앰프도 안 꽂은 일렉 기타를 들고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다 보셨구나. 다 봤죠. 야, 그리고 다 봤네. 그리고 그 원더풀 투나잇 프레이즈 하나를 치는데 세상에 하나를 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틀릴 수가 있죠? 이건 거의 세계 신기록이다. 그 프레이즈 하나를 치는데 8번을 틀리더라. 근데 이 정도로 보시려면 한동훈 라이브를 꽤 많이 챙겨 보셔야 돼요. 누가 저한테 열받으라고 보내줬어요. 그래요? 챙겨 보신 건 아니고. 다 아는 사람이 기추자라고. 그러니까 바로 떠올랐어요. 거기 가끔 그런 거 이상한 거 보내주더라고요. 이따가 저희가 우리 그 한동훈 후보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할 것 같고요. 황희두 커여웡. 감사합니다. 그런 거 안 읽어주셔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왜요? 왜? 아니에요. 이런 거 읽어드리는 거죠. 아니에요. 대한뉴스 나올 때와 머리 스타일이 달라지셨네요. 이제 이런 댓글도 주셨고요. 푸른 돌멩이님, 내일 한덕수가 무슨 기자회견을 하나요? 이제 이런 댓글도 주시는데 그 얘기도 이따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실은 뭐 방송에서 많은 주제가 다뤄지겠습니다만은 민주당 얘기부터 먼저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자, 민주당 통합선대위, 선대위 출범식이 있었습니다. 뭐 굉장히 뭐랄까 그 다양한 인물들이 언론의 조명을 받았는데 우리 두 분에게는 어떤 분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 요거 한번 여쭤보고 시작하고 싶어요. 우리 황혜도 이사님은. 아마 거의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이실 것 같은데 네. 정은경 전 청장님 거의 대부분 거기서 뭔가 되게 감동도 좀 하고 네. 또 기대도 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은경 청장님, 네네. 전 질병관리본부장, 질병관리청장. 네. 우리 거의업다님께서는 저도 사실 정은경 전 청장님 예. 굉장히 코로나 때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분은 개인적으로 좀 우리가 필요하더라도 예. 좀 안 썼으면 좋겠다. 좀 놔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 그 말인즉슨 저분이 나오셨다는 얘기는 지금 코로나 때보다 더 심한 위기다. 나는 쉴 수가 없다라고 예. 느끼신 거겠죠. 네. 그런 부분은 굉장히 절박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예. 그리고 어느 정도로 사실 민주당이나 그 이재명 후보 측에서 노력해서 모셔왔는지 모르겠지만 네. 사실은 정은경 청장의 정치권 영입설은 네. 지난 총선 때도 있었고요. 맞습니다. 네. 네. 서울시장 선거 때도 한번 나왔던 걸 제가 맞아요. 기억을 해요. 네. 근데 뭐 민주당 그 익명 관계자의 인터뷰 이런 걸 보면 뭐 3고초려가 아니라 10고초려라도 해가지고 정은경 같은 분을 모셔야 된다 이랬지만 사실은 또 민주당 일각에서는 왜 이미 코로나를 잘 대처한 의료인이자 한 기관의 수장으로서의 아름다운 퇴장을 그냥 바라봐줘야지 왜 정치권에 자꾸 물들이려고 하느냐. 네. 이제 이런 관점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뭐 정은경 청장도 제가 알기로는 고사한 걸로 알고 네, 네, 있고 맞습니다. 네. 민주당 내부의 그런 일각의 의견을 받아서 영입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에 온다라는 것은 아까 이제 거의업다님 말씀처럼 네. 지금이 회복이 필요한 시대다. 네. 코로나 때도 회복, 일상의 회복 이게 중요했으니까 네. 그런 키워드와 맞물렸기 때문에 오신 건 아닌가 싶기도 한데 본인의 의사도 당연히 있었겠죠. 그렇죠. 네. 뭐 네, 네, 네. 그때 못 받으셨던 대접을 지금이라도 좀 받겠다라는 생각이실 수도 있는 거고. 네. 야 앞에 이렇게 해놓고 지금 갑자기 마무리 그렇게 지으려고 하면 이게 아니 그때 너무 고생만 하셨으니까. 아니, 그쵸. 근데 솔직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쵸. 좋아요. 그 정도의 욕망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럼요. 아니, 말했잖아요. 진짜- 메타인지가 안 돼야 정치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 내란 국면에 예. 그때가 이제 사실 모든 전국에 있는 시민들이 사실 충격을 받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렇게 등판하셔서 예. 그동안과는 상황이 완전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은 또 네. 고생인 걸 알면서도 예. 네, 등판해 주신 거다 생각합니다. 인상 깊은 사람은 그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고 아마 두 분은 네. 민주당의 그 선대위의 면면을 두루두루 다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 조명되는 인물들은 진짜 인상이 굉장히 인상 깊기 때문에 실제 조명하는 거고. 그렇죠. 의외인 사람은 혹시 의외다 이 사람 의외다 싶은 사람 있습니까? 저는 박찬대 박찬대 원내대표. 대표 권한대행이잖아요. 이제 예. 네. 너무 많이 울어서 놀았어요. 오늘 뭐 작정하고 나. 아니 왜 멀쩡한 상임 선대를 그렇게 묻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너무 잘 우시더라고. 이분은 분명히 F다. 네. 근데 일리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충만한 사람이구나. 예. 네. 저는 뭐 이제 감정 충만, 네. 또 이제 예수님의 사랑 충만, 성령 충만하셔가지고 또 다른 분들보다 좀 굉장히 좀 이모셔널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거의 네. 이재명 대표 옆에 가기만 하면 그냥 입 모양이 막 그만큼 너무 또 이제 슬픈 과정들을 받다 보니까. 예, 맞아요. 옆에서 제일 많이 지켜보신 분 중에 한 분이니까. 황희도 이사님은 이 사람은 진짜 의외다 하신 사람 있어요? 의외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 그 이석연 전 법제처장. 제가 이명박 씨를 개인적으로 그동안 저질렀던 짓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사람 취급을 해오지 않았었는데 어쨌든 거기에 약간 상징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좀 놀라긴 했거든요. 놀라긴 했는데 그래 이제 중도 보수로 가서 민주당이 이제 진짜 어떻게 보면은 보수와 엘리트의 탈을 써온 세력들을 지금 쳐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의지를 지금 후보님께서 보여주셨구나.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뭐 놀랐는데 어쨌든 MB 정부 출신이고 놀랐는데 뭐 어쩌겠냐? 아니. 번역을 그렇게 해버리는데 맥락을 너무 건너뛴 것 같고. 아니야. 오늘 뭐 해보자는 건가? 아니야 농담이고. 왜냐면 시작을 황 이사님이 내가 MB라면 정말 지금 부글부글하지만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제가 그 분노를 하는 그 정부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또 MB 본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헌법 어떻게 보면 수호를 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분들을 모으고 있다 보니까 그 정도로 지금 의지가 있구나.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저들 입장에서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가 말릴 것 같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네. 사실 희두가 MB를 얼마나 싫어하냐 그러면 창석이하고도 말을 잘 안 해요. 창석이가 아니요 말 많이 합니다. 찍었거든요. 대통령 선거 때. 참고로 그래서 방송 끝나면 얘기를 안 해요. 나 MB 찍은 놈하고는 얘기 안 한다고. 저는 그랬구나. 참고로 찍진 않았었습니다. 이거 봐요. 네. 난 안 찍었는데 오찬석은 찍었거든. 예, 아예 뭐 널리 아는 바이죠. 뭐 저희가 또 확인 사살할 필요는 없지만 박지훈 변호사님은 이제 박근혜를 찍었고 우리 오창석 작가님은 MB를 찍었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TMI지만 누구나 잘못 생각해서 잘못된 주인을 섬길 수는 있어요. 섬길 수 있죠. 뭐 그 저 뭐죠 노무현 대통령 때 그 외교부에 계시던 분 있잖아요. 장수는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그분 성함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도 지금 이재명 캠프에 합류하셨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특출난 장수에 한해서고요. 남이 만든 판에서도 얼마든지 빛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굳이 내가 처음부터 짠 판이 아니어도 됩니다. 원래 내가 이 편이 아니어도 되고요. 와서 빛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상식적으로 헌정수호하려는 세력들이 하나로 뭉치는 거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요.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이쪽에 붙어야 헌정 세력이라 헌정을 인정하고 민주 세력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메시지가 좀 널리 퍼졌으면 해요.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지점인 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잖아요. 왜냐면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간을 본다는 것 자체가 진짜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땐 이게 진짜 헌정 질서를 소화하려는 거 맞나?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어쨌든 그 가치보다는 본인이 어떻게 해야 최대한 몸값을 키워서 여기에 합류할 것인가 이거를 고민한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 시간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요 시즌에 얘기 안 나오는 이후 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또 이제 그 많은 비판이 같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빨리 선택을 하셔라.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선대위에 청년이 없다라는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청년이 안 나온 이유가 이제 혹시나 이 선대위에 뒤따르는 인사들의 영입이 있을 건데 그 중에 이제 청년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추측인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볼까요, 청년 황희두 이사님? 어떻습니까? 아니 이제 궁금해서 민주당 내분 더 잘 아시니까. 저도 정확히 이제 어떤 식으로 왜냐면 지금 워낙 많은 분들이 지금 모이고 있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희한한 정보들이 막 돌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막 오보도 많고 예를 들어서 뭐 저희 집권플랜본부도 이제 속해 있는 입장인데 그것 관련해서도 뭐 인수의 역할 대체할 거다 이런 기사도 나왔는데 그거 오보였습니다. 아무튼 그런 얘기들이 많아서 저도 정확한 예측은 지금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 다만 이제 뭐 말씀 주셨듯이 청년들이 중요한데 여기서 좀 민주당 차원에서는 딜레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보면 한마디로 지난번에 이제 뭐 굳이 언급하고 싶진 않지만 청년의 상징을 가지고 이제 와서 약간 실컷 몸값을 키운 다음에 중요한 순간에 자꾸 그 조중동을 향한 메시지를 어필하고 막 그런 그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무턱대고 이제 청년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앞장 세우는 건 좀 부담스럽다. 사실 그거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청년들이 또 그렇게 청년이라고 해서 데려왔다고 막 관심을 주는 시대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특히 이재명 후보님 자체도 뭐 얼마나 가깝냐, 뭐 얼마나 더 진정성이냐 이런 거보다는 이제 왜냐면 진정성 어필은 다 누구든지 속일 수 있기 때문에 실력. 특히 이재명 후보님 본인 자체도 이제 서사와 꾸준히 실력을 증명해 오시다 보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두루두루 파악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우리 거의업다님은 대체로 거론되는 사람이 김상욱 의원이잖아요. 저는 이미 충분히 청년들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OECD가 청년의 기준을 재조정을 했거든요. 그럼 몇 살부터 몇 살까지입니까? 65세까지 청년이에요. 여기 다 청년이다. 다 청년이에요, 다 청년.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사실 OECD를 적용을 해도 우리 한덕수 후보 추대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뭐 지금 민주당 저 선대위에 청년이 없다라고 말을 한다라면 한덕수 추대위 같은 경우는 뭐 다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말이 안 된다. 지금 민주당은 충분히 젊고요. 다만 이게 의식적으로 더 젊어지려고 노력하는 모습고 오히려 더 가식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이게 사실은 청년 정치라는 것 자체를 실제 우리가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지점이 분명히 저는 있다라고 보고 이건 사실 청년 정치인들이 더 많이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청년을 기성 정치가 많이 이용하고 활용하면서 청년을 마치 소모품처럼 갈아 끼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을 너무 이제 어떻다라고 이제 마치 MBTI 딱 규정하듯이 너는 청년이야 아니야 청년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라는 식의 이런 어떤 문법 안에 가두는 것 자체가 일단은 청년 정치인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이고 하다 보니까 뭐 저희가 얘기하면서 특정 인사를 꼭 청년이다 아니다로 꼭 거론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OECD 기준이 또 15세까지라고 하니까 이제 뭐 100세 시대니까 싹 다 청년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뭐 민주당에서도 제가 알기로 이제 한 40대 후반에 있는 막 보좌관 출신의 이런 정치인 그 후보 시절에도 엄청 무시당했다 그러고 왜냐면 너가 보면 벌써 정치냐 실제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업형님의 그런 지적은 굉장히 타당하다. 실제 당내 분위기도 그렇더라고요. 이건 뭐 여야를 떠나서 정치권 자체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동안 쭉 청년 정치라는 걸 이제 보면서 느낀 바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각 당에 굳이 이름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각 당에 있는 청년 정치인들이 예를 들어서 비판을 받고 이준석이요? 뭐 갈까요 이제 하나씩? 예. 뭐 이따가 이제 좀 얘기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맞아요. 그런 정치인들이 뭐 흔들린다. 그래서 청년 정치가 흔들리니까 청년을 흔드는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그동안 너무 많이 써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그런 루트로 나도 정치인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생겨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진짜 청년들 입장에서는 분노하고 정치에 대한 불신이 더 쌓여가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졌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지난 그 대선과 분위기와는 다르게 지금은 이제 막 인위적인 어떤 청년들을 어떻게든 영입하자라는 것보다는 실제 이 다수의 공감대를 형성한 차원에서의 그 지지를 받는 그런 분들을 조금 더 찾고 있는 거 아닌가 그 생각도 좀 많이 듭니다. 사실 어떻게 구성을 해도요. 만약에 뭐 청년들이 드글드글했다. 그럼 뭐 또 연륜이 없다라고 말을 했을 거고 남성들만 있어도 여성이 없다라고 말을 했을 것이고 어떻게든 비난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사실 청년 정치가 등장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청년 정치가 국민들에게 어떤 효능감을 줬는가.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아니죠 이제 윤석열 씨. 그분이 이제 집에 갈 때 그 꽈잠바를 입고 윤석열을 움켜 안던 그 청년들이 그럼 과연 필요한 것인가 민주당에도 저는 오히려 허울뿐인 청년은 없는 게 낫다라고 생각해요. 이건 저 되게 진지하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뭐 좋은 말씀이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자 이제 선대위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고회의까지 갔는데 저는 이거 중앙일보 보도에서 좀 재밌게 봤습니다. 저도 요 내용을 보고 약간 이건 의원들이 삐걱거릴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6월 3일에 있을 대선에 막 국회의원들 특히 지역구 의원들의 경우에는 지역구별 득표율 그리고 이재명 후보 득표율 이런 것들을 의원 평가에 반영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의원들 사이에서 조금 갑론을박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가령 민주당이 유리한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그러면 좀 더 상대적으로 어드밴티지를 가져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의 논점인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번 대선에 이재명 후보가 굉장한 서러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당 조직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협조를 못 받았다는 거죠. 물론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다만 이번에는 그것 때문에 뭐 슬램 다 유명한 영화인 슬램덩크라는 만화 보셨을 겁니다. 거기서 산왕이라는 돈의 최강 팀이 그래요. 우리는 상대방의 약하든 강하든 최선을 다한다. 이번 선거에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총력을 다하자는 의미인 것 같고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가 바보도 아니고 가령 민주당에서 득표를 못하는 지역에서 득표를 못하는 지역과 민주당 텃밭을 과연 같은 기준을 적용할까? 그건 바보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투표율과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을 같이 이제 비교해서 계산하면은 비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호남과 영남의 차이는 분명히 발생하지만 기준을 이제 어쨌든 명확하게 정해가지고 평가를 하겠다는 얘기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은 특정 지역이 굉장히 유리해지는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신문에 나온 걸 보고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이제 짚어보자면 이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대 대선, 그러니까 지지난 대선이구나. 지지난 대선 때 보면은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될 때 그때 42%인가 얻었잖아요. 근데 나머지의 문재인 후보 외 후보들의 득표율을 합산을 해보면 문재인을 뛰어넘습니다. 근데 그때는 심지어 박근혜 탄핵 이후에 펼쳐진 대선임에도 불구하고
홍준표가 24, 안철수가 21, 그리고 유승민이 한 자릿수 9, 9였나 6을 얻고 심상정이 2, 3 정도 얻어요. 이거 심상정을 빼더라도 나머지 후보들이 50이 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선이 굉장히 만만하다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큰 오산인 것 같아요. 그럼요. 그렇죠. 예, 그걸 아셔야 되는데 손 놓고 그냥 손가락 빨고 있다가 진짜 만약에 지역에서 지역구 활동이 좀 뜸해지거나 대선 홍보가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승리를 못 거둔다면 그거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각 의원들이 긴장해라. 이런 시그널이라고 저는 봤거든요. 네. 민주당이 여기서 여러 번 배신을 당했어요. 뒤통수를 맞았단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안철수가 목도리 한번 감아주고 미국으로 가버렸죠. 네. 도움을 안 줬어요. 지역에 있는 그 민주당 지역 조직이 움직이질 않았다고요. 그리고 지난번 선거 어땠습니까? 이낙연 후보. 네. 그 사람도 역시 그냥 미국으로 가버렸잖아요. 심지어 이 태업을 넘어서 완전히 네거티브를 안에서 소스를 제공했죠. 안에서 네거티브 소스 제공하고 엄중하게 그냥 가버리셨지 않습니까? 네. 저는 사실 지난 대선에 이낙연과 심상정이 2대 역적이라고 생각해요. 예, 뭐 심상정 씨는 이미 정계 은퇴했으니까. 은퇴. 예. 네, 그렇죠. 정계 최근에 욕 먹으신 일 없었으니까 새롭게 한번 지금도 한번 드시죠. 어쨌든. 네. 네, 어쨌든 근데 심상정. 이게 단순히 그러니까 심상정 씨를 비판한 것처럼 보이진 않고 네. 실제로 그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윤석열이 되면 왜 안 되죠? 네. 나는 그 무책임한 말 한마디가 네. 나라를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하자. 그래서 그렇게. 저는 심상정 개인을 비판하는 겁니다. 제정신이냐는 거예요. 예. 만약에 심상정 씨가 네. 당시 이재명 대표하고 단일화했으면요. 예. 단일화해서 정의당 쪽 표를 몰아줬다라면 네네. 우리 국민들 3년 동안 이렇게 개고생 안 했어요. 그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 손가락 당연한 얘기하다 얘기죠. 안철수가 그렇게 안 갔으면 막 그렇죠. 이런. 네. 네. 그건 다 우리가 잊어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 이번 대선에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요. 예. 그 많은 분들이 이거를 자꾸 오독하시고 자꾸 이상한 기사를 쓰시던데 네. 이재명 대표 눈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를 당원들이 90%에 가까운 확률로 지지를 해줬잖아요. 그렇죠. 당원들의 눈치를 보라는 거죠. 이거보다 더 민주정당에서 당원들 눈치 보라는 게 이게 뭐 틀린 말이에요? 뭐 과한 거예요? 당연히 봐야 되는 걸 보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학생한테 공부하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맞습니다. 희두처럼 공부 안 하고 게임에서 잘 되는 경우도 있죠. 야, 이 빌드업이었구만. 네, 저는 그 사실 말씀 다 동의하고. 예, 동의해요? 그래서 아니 그거 말고 게임 뒷부분 말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그 여의도 어슬렁거리면 이제 가만두지 않겠다는. 근데 그거는 네. 저는 뭐 옳은 지적이라고 봅니다. 전 그래서 박주민 의원님이 오늘 못 오신 게 아닌가. 지금 여기 지금 못 올 수가 없구나. 네, 이해를 했어요. 열심히 뛰고 계시구나. 그거 몰랐네. 네. 이해를 했습니다. 예. 네, 이것도 이제 당에 전달하려고요. 예. 네. 자, 박주민 22대 총선 결과 득표수 89,379, 네. 득표율 60.78입니다. 이 정도로 일단은 그 우리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을 맞춰야 되지 않냐. 그리고 또 이제 중압감을 느끼고 있을지 몰라요. 예. 자기 뽑았을 때보다는 그래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예, 대한민국 사람은 그래서 역시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다음 주에 나와서 또 물어봐야겠다. 네. 잠깐 머리채 잡힙니다. 자, 근데 이게 그 중요하지. 아까 당원들 눈치 봐야 된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만은 네. 저는 그 오늘 선대위에서 끝나고 나서 백브리핑 하는데 기자들이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이제 실제 이제 앞으로의 행보나 선대위가 주안점을 두는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은 우리 선대위가 유권자에게 또 국민들에게 우리가 뭘 하겠다라고 전달되는 것도 중요한데 당신들이 원하는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들께서 선대위에게 어떤 주문을 하는지 듣겠다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경청, 민주당 선대위가 이제 주요 방점을 경청으로 일단 찍었고 그래서인지 몰라도 내일입니다. 이재명 후보 첫 일정이 저는 굉장히 좀 만족스럽습니다. 내일 근로자의 날이거든요. 네. 근로자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노동자를 만납니다. 네. 노동자인데 근로자로서 대우받지 못하는 분들, 비정형 노동자라고 해서 계약직, 뭐 일용직 이런 분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실제 만나서 포장마차 자리에서 만나신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저는 굉장히 좋은 행보라고 첫 번째 발걸음으로는 좋은 행보라고 봤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저 지금 한겨레에서 연작으로 기사가 나가고 있어요. 예. 외국인 노동자들의 죽음을 다루고 있는 기사거든요. 그것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네. 얼마 전에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본 기사가 네. 네팔에서 일하러 온 청년이 돼지 키우는 곳에서 돼지 축사에서 고문에 가까운
어떤 그런 일을 하다가 그리고 괴롭힘을 당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어요. 세상에 28살이었습니다. 굉장히 부푼 꿈을 안고 한국에 오는데 4년이나 걸렸고요. 그리고 와서 일을 했는데 이제 악덕 사업주를 만나는 바람에 굉장히 어떤 거의 노동청에 신고도 해봤으나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라고 해요. 근데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좀 더 큰 규모의 경제 대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부분도 분명히 해결을 해야 되고 일단 자국 노동자 챙겨야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산업 혹은 농업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우리나라 노동자들조차 힘들어서 안 하는 일들 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역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챙길 거라고 생각하고요. 첫 번째 발걸음으로 굉장히 잘한 선택이고 그동안 노동부 장관이 누구였는지를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끔찍합니다. 뭐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말도 있지만 등잔이 뒤집어져 있으면 더 어두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노동계에 먼저 손을 내미는 건 아주 현명한 좋은 말씀이시고 여기 아까 비정형 노동자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분들 못지않게 또 사각지대일지 모를 외국인 근로자분들, 노동자분들도 선대위 차원에서 챙겨보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고 또 대도시가 아니라 소도시 중심으로 또 간다고 하네요. 경기, 포천, 연천 그리고 강원, 철원, 화천, 인제, 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태백 그리고 5월 4일은 경북, 영주, 예천, 충북, 단양, 영월, 제천, 광폭 행보인데 이제 이런 소도시 중심의 어떤 투어도 매우 중요한 일이죠. 또 뭐 옳은 행보라고 보고요. 아무튼 좋은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우리 황희두 이사님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그러니까 이게 휴식과 재충전 관련한 포스팅을 또 오늘 하셨거든요. 특히 내일 노동절에 맞춰서 또 여러 가지 공약을 또 내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중요한 거는 노동 시간에 대한 개념이 지금 국힘 계열은 아예 없지 않습니까? 그냥 인간을 한 인간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얼마든지 갈아 넣어도 된다. 막 그런 의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뭐 주 4.5일째 거쳐서 주 4일째까지 가야 된다. 이제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니까 그 단계적으로 가고 특히 이제 뭐 재충전 휴식을 위해서 뭐 내수시장 활성화랑 또 맞물려서 국내 여행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제도라든지 그래서 이제 뭐 교통 문제, 뭐 통신비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아까 포스팅에 올리셨어요. 근데 제가 사실 그 지점에서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계속 미래지향적이라고 포장을 하잖아요. 맞네요. 근데 아까 그 외국인 노동자 그 리쇼어링 공약에서 완전히 시대착오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쉽게 말해서 외국인 노동자가 현지 임금을 받는 수준으로 그 대한민국에서 받게 하겠다 이 얘기였어요. 핵심은.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 해외에 나간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온다. 그래서 이제 리쇼어링 정책이라고 그렇게 포장을 한 건데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요. 저 이제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베트남의 평균 임금이 한 지금 40만 원대고 그나마 이제 하노이 같은 데가 한 5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51만 원 정도. 근데 그 돈을 한국에서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베트남 노동자를 데려와서 한국에서 일을 시키고 월급은 그냥 주던 대로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50만 원 줄게. 51만 원 주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 돈을 주면 그러면 이제 해외에 나간 기업들이 한국에 돌아온다. 해외 기업이 한국으로 돌아온다. 해외로 나간 기업들이 다시 국내로 돌아온다. 기업들이 한국으로 돌아온다. 베트남 평균 임금을 주는데 베트남 기업이 한국에 돌아온다. 베트남에 나간 기업이 한국으로 돌아온다고요? 한국 기업이 다시 돌아온다. 안 하다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헛소리 이걸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민주당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칩시다. 이재명 후보님뿐만 아니라 어느 누가 이 얘기를 해도 언론이 물고 뜯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사실 이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진 헛소리를 했는지 쉽게 알 수 있는데 이준석은 심지어 자꾸 이걸 야심차게 던졌고 그걸 그냥 따옴표로 그대로 써주는 언론사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자꾸 미래 뭐 과학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미래지향적인 사람도 아니고요. 아무튼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이재명 후보님은 실질적으로 이제 노동 시간뿐만 아니라 뭐 산업 정책이라든지 이거 두루두루 챙기고 계신다. 혹시 이제 이걸 모르고 넘어가는 분들이 뭐 이재명 후보는 불안정하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저쪽에서 가스라이팅 하는 거에 너무 그렇게 넘어가진 않았으면 좋겠다. 최소한 이준석 그 얘기를 하는 이준석과 주변인들이 어떤 공약들을 내걸고 있는지 사실 이거 말고도 많거든요. 많아요. 한도 없습니다. 비교할 수 있는 사례를 말씀해 주세요. 하나만 더 해도 되겠다고요. 그럼요. 최저임금. 최저임금을 이제 지역별로 차등제를 두자. 죄송한데 제가 요즘에 이제 관심이 그쪽이 많이 떨어졌나 봐요. 두 번째 얘기는 지금 제가 놓쳤어요. 최저임금을 어떻게 건드렸죠? 최저임금을 한마디로 지금은 이제 국내 전체적으로 다 똑같이 하잖아요. 뭐 10,000원이면 다 10,000원이잖아요. 전국이. 하지만 이거는 이제 지역별로 차등을 둘 수 있게끔 하자는 거예요. 잠시만요.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다르게 하자고요.
그럼 이제 사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최저임금이란 말을 거기다 붙이면 안 돼요. 그렇죠. 사실 그것부터가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최저임금이라는 게 아무리 일을 적게 시켜도 최소한 요거는 줘라. 그쵸. 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 지역 따라 다르게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게 왜 최저임금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서울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준다. 근데 예를 들어서 어디 지역은 뭐 6,000원을 준다. 뭐 7,000원 준다. 그럼 누가 그 지역에 남아서 그 일을 아니 하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아이디어 차원에서 던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디어가 아니라 공약입니다. 그게 심지어. 그 공약 그냥 지나간 말이야. 공약 차원에서 그걸 네. 내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 예. 지역으로 온다. 잠깐. 에이. 아니 무슨 소리예요? 진짜 그랬어요. 진짜예요. 이게 공약으로 당당하게 걸었길래 제가 개혁신당 홈페이지 다 봅니다 요즘. 이준석 씨 페이스북을 원래 보다가 차단을 당해서 이제 개혁신당 그 랠리 포인트 홈페이지에 가서 그 다 보고 있어요. 아 그러면 지역별로 피셜. 최저임금을 두고 경쟁하라는 얘기예요? 아 그렇죠 경쟁. 그렇죠. 그래서 최저임금을 더 많이 주는 곳에 아니 적게 주는 곳에 적게 주면 적게 기업들이- 주면 기업들이 글로 가서 예. 글로 가서 기업 유치가 된다. 그렇죠. 네. 예, 뭐 법인세 얘기도 있는데 일단 그거 자체하고 이 최저임금만 놓고도 뭐 말이 되나 근데 이게 이게. 공약끼리도 충돌을 하는 게요. 아까 베트남에 있던 공장 데리고 온다 그랬죠. 근데 최저임금이 얼마길래 한 달에 51만 원 주겠다는 거예요. 최저임금 안 주겠다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제 또 별도로 빼겠다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 공약인 아 진짜예요. 거예요? 예. 예. 근데 저는 이게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돼. 사실 이거 말고도 근데 너무 거기 얘기하면 네. 아니요. 어쨌든 예. 근데 요거 정도만도 굉장히 제가 지금 되게 네. 기괴하죠. 살짝 충격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최저임금으로 기업끼리 경쟁해서 지역의 기업을 내려가게 만들자 이제 이런 차원의 공약이라는 거죠. 네. 말씀은. 근데 이제 사실 수도권으로 모든 시민들이 다 모이게 하자는 거죠, 사실. 모든 노동자들이 이제 사실 서울로 모이게 해라. 그러니까 예를 요 들면 얘기 아니겠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 그냥 예를 든 겁니다. 대구가 유독 최저임금이 낮다라고 생각해 봐봐요. 예. 대구만 최저임금이 8,000원대야. 예. 그러면 기업들이 대구에 공장을 짓지 않겠냐 이런 논리예요. 그러면 그쵸. 다 대구에 가서 그 기업 활동하고 그러다 보면 그 지역 지역이 발전이 또 된다. 부강 네.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문제는 아무도 대구를 안 가겠죠. 최저임금이 가장 낮은. 그치?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이 최저임금을 받고 일해본 적이 없으니까 네. 그냥 그 맨날 공약도 얘기하잖아요. 머릿속으로 이거 시뮬레이션 돌려서 던지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 선거법에 대한 경험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팩트 체크를 안 했을 리가 없어요. 당연하죠. 거짓말 같아서 여러 번 봤습니다. 그렇구나. 심지어 그래서 펜코 안에서도 네네. 우리 준석이 형이 맞는 말 많이 하는데 이건 아니다고요? 이건 좀 그래요? 이건 좀 야. 왜냐면 펜코 친구들 중에 최저임금 받고 일하는 친구들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표를 받으려고 하면서 네. 실질적으로는 약간 그 재벌 기득권들을 옹호하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재벌들 별로 안 좋아할 논리예요. 이거는 일단 말이 돼야 뭐 좋아하든 싫어하든 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제 네. 공약이라는 거는 네. 굉장히 먼 시점에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10년 전에 공약했던 그 공약이 지금은 어떤 대선 주자들이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실제 지금 시대는 이게 필요하다라고 네. 내거는 공약도 있어요. 아, 있죠. 애를 낳으면 돈을 뭐 현금 얼마를 준다, 네. 주택을 준다. 이게 실제 뭐 지역에서는 활성화되려고 하고 있는 정책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건 뭐 15년 전, 10년 전의 얘기니까 지금 당장 그럴 수는 있지만 그래서 공약은 저는 이제 상상력이고 네. 던질 수 있다고 봐요. 던질 수 있죠. 근데 좀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단 성립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쵸. 그러네. 수학자가 내가 이거 새로 만든 새로운 공식이요라고 내밀려면 야. 증명은 돼야지 이게 그쵸. 공식으로서. 예. 어. 아직 공식 피셜로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럼 던졌던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예. 이 앞에 건 공약이었고요. 예. 이거 그냥 아이디어로 던진 게 이제 그 주민센터. 아, 그 지하와 지하철 그 예. 역사에 넣고 예. 헬스장으로 채우자. 예. 모든 게 이제 경쟁과 뭐 효율과 이런 얘기인데 사실 저는 그래서 네. 그 가끔씩 이제 그 펜코 준천지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네. 니네는 이준석한테 차마 깔 게 없으니까 맨날 뭐 조롱하고 마삼중이라 하고 막 이러지 않냐 하는데 정책으로 토론이라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아니 근데 차마 깔 게 없는데 왜 마삼중 얘기는 왜 나오죠? 그거 이미 깔 건데요, 그게? 그래서 이걸로 요즘은 네. 노무현 대통령 서사에 갖다 그 끼워서 팔고 있더라고요. 전 이게 말도 안 된다 생각을 해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혹시 이걸 보고 있다면 예. 페북 차단 풀어주든 예. 아니면 뭐 정책 토론이든 뭐든 전 다 좋습니다. 아니 당장 뭐 이제 그런 토론을 원하는 저기 허은하 후보도 계시니까
줄 서야 돼요. 번호표 뽑아야 됩니다. 토론하실 분들이 많이 있네요. 인정합니다. 헌어 후보 1순위입니다. 헌어 후보 또 토론하시고 우리 황희도 이사님도 토론하시고 또 토론을 원하는 신인규 신인규. 변호사도 또 토론하시길 바랍니다. 토론 한 번에 너무 많이 하려면 힘드니까 네. 우리 지니어스 게임 룰로 하는 건 어떨까요? 지니어스 게임 룰은 제가 죄송한데 어떤 룰이죠? 그냥 예. 그 여러 명 모여가지고 한 명씩 떨어뜨리는 게임이에요. 아 그래요? 예. 저번에 이준석 후보 거기 갔다가 꼴등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랬다. 시즌 1에서 탈락했다는 저 얘기가 제일 첫 번째 예. 탈락자였었어요. 예. 0킬 1데스 본인이 죽었죠. 야 근데 진짜 정말 네. 근데 저는 그 공약은 신기하죠. 좀 충격적이긴 합니다. 아. 예, 둘 다 좀 그렇긴 하고요. 네. 일단 제가 잘 찾아보고 네. 저도 좀 관심을 더 네.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게 요즘에 다- 좀 뜸했네요. 다 명태균 때문이에요. 이제 왜 나와 이렇게 그쵸. 이준석 곁을 빨리 떠나? 그치. 그러니까. 아니 뭐 이제 맞아요. 저기 석방이 되셨으니까 네. 보석으로 풀려나셨으니까 지금 또 도와주고 계신지는 또 모르죠. 뭐. 아, 예. 근데 사실 이게 저는 단순히 그러니까 뭐 말꼬리 잡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예. 중요한 게 이재명 후보님의 막 10년 20년 전 발언을 가지고 와서 지금도 공격을 하면서 뭐랍니까? 대선 주자잖아. 이런 식으로 검증을 해야 된다는 명분으로 5만 가지 얘기를 다 하거든요. 아유 모든 대선 후보는 다 검증 받아야 돼요. 네. 근데 이준석 씨 같은 경우는 과거에 심지어 고속도로도 민영화하자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도 맨날 뭐 공약이든 뭐 정책으로 비판을 못 하니까 맨날 조롱만 한다 이러길래 그래서 제가 굳이 공약을 다 봤어요. 진짜 이제 몇 날 며칠 동안 공약 다 보고 이거에 대해서 얼마든지 지금 토론을 하자. 그래서 제가 고속도로 민영화 이것도 경쟁에 붙이면 된대요. 가격이 떨어진대요. 민영화를요? 민영화를 하는 고속도로- 고속도로도 가격 그 경쟁을 붙이면은 그래서 당장 옆 나라인 일본도 지금 한국하고 그 가격이 같은 한 300km 정도 그 거리에 그 비용을 비교해 보면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필수 인프라에 대한 개념 없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네. 아쉽고요. 대단해요. 네, 자꾸 효율 하는데 효율성 예. 따지면 개혁신당이야말로 없어지는 게 나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인정합니다. 춘천지 친구들도 말이에요. 당신들 부모님이 그렇게 효율을 따졌으면 그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떤 말씀하실지 너무 잘 알겠고요. 예. 자, 요거는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길게 해봐야 어차피 저희 셋 다 의견이 같을 것 같아가지고 내일 근로자의 날에 지역 행보 또 이제 비정형 근로자들을 노동자들을 만나는 행보를 하는 이재명 후보에게 또 중요한 선고가 내일 내려집니다. 네. 5월 1일 오후 3시 대법원이 상고심 선고를 하지요. 예. 이거 뭐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제가 오늘 뭐 이제 여기저기 방송을 뭐 저를 자꾸 이렇게 언급하시는 분과는 다르게 예. 저는 유명한 방송에 많이 나가잖아요. 네. 다 나오시죠? 다 나오시죠. 예. 오늘도 뭐 다스베이다 뉴스공장 다 예. 거쳐서 왔는데 예. 한 번도 그분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어. 어쨌든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좀 이렇게 예. 유명하신 진짜 셀럽분들도 많이 만난단 말이에요. 예. 법조인들도 많이 계시고요. 네. 그분 여기서 혼자 방송하지 않으세요? 그래도 박진영 평론가님이랑 예. 박지현 평론가님 참 너그러우신 분이야. 그래서 오늘 만난 전문가분들은 네. 대부분 다 누구도 요만큼도 걱정을 하지 않더라. 네. 오히려 너무 걱정을 해서 내가 걱정이 될 정도였어. 이러다가 혹시 네. 또 뒤통수 뒤통수 맞을까 맞는 거 봐. 아니냐라는 얘기를 그래서 제가 또 양재 변호사한테 했죠. 예. 만약 뒤통수 맞으면 형이 책임질 거야? 예. 그러니까 양재 변호사가 책임질게. 어떻게 책임진다고 합니까? 그 구체적인 방안은 얘기 안 해. 뭐 사달라고 해야 돼. 네. 근데 오늘도 저도 이제 그 양재 변호사님이랑 오늘 방송 같이 했는데 오후에 뭐 전혀 걱정 없으시더라고요. 네. 네. 전혀. 우리 황혜도 이사님도 걱정 없으시죠? 저도 똑같고 그럴 때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주펠레 영상 보면 됩니다. 네, 주펠레. 주진우 네, 주진우 의원. 의원. 주펠레가 또 이번에도 망하는 쪽에 베팅을 했더라고요. 오늘 저녁에도 동영상 올려줍니까? 이미 어제 올렸고 오늘 좀 기대돼요. 파기자판 납니다. 잘 자요. 잘 자요. 합니까? 기다리고 있어요. 너무 네. 꿀인데 이거. 몇 개 제가 근데- 즐겨찾기 해둔 게 좀 있거든요. 꼭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틀려도 그렇게 틀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이게 각자의 희망 회로라는 거는 뭐 자유이긴 한데 그래도 법조인이면은 네. 그 법리에 맞게 상황에 맞게 판단할 수 있을 텐데 너무 이제 자기 구독자들이나 이제 그 소비층에 대한 니즈만 채워주다 보니까 너무 잘못된 방향으로 유튜브가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가 되면 아프리카 TV랑 별로 다른 것도 없어요. 그렇죠. 원하는 거 주고 네. 별풍 받는 거 아닙니까? 그쵸. 맞습니다. 똑같잖아요. 좀 그리고 또 하나 별풍. 내일 무죄 판결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한동훈 후보는 사과해야 됩니다.
예전에 이거 가지고 법무부 장관일 때 얼마나 설치고 민주당 의원들한테 당신들 범죄자 검사하면 다 범죄자라고 얘기하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1심 판결 잘못 나온 그러니까 검찰의 기소가 무리였다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나온 거잖아요. 내일 만약에 무죄가 되면 무죄가 나오겠지만 그러면 검찰은 지금까지 무리한 수사를 정치적으로 지속해온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죠. 특히 한동훈 후보가 사과해야 돼요. 네, 당시 이제 법무부 장관이었고 저는 뭐 이게 이 내일 판결이 내일 선고가 나오면 아마 한동훈 후보한테는 굉장히 그 본선에서 좋지 않은 그러니까 결선에서 좋지 않은 영향으로 흘러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또 뱉어놓은 말이 있고 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아마 그 경선 기간에서도 많이 물어봤잖아요. 어떻게 막 그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 하나 못 잡아 넣어서 그 능력이 있는 거냐, 역량이 있는 거냐,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런 평가를 했던 것 같은데 뭐 결과 나오고 사과하든지 해야 되겠죠. 근데 오늘 어떤 기자가 한동훈 후보한테 이미 질문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지금까지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해온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내일 무죄가 나오게 되면 사과하시거나 할 용의가 있느냐라고 하니까 또 겁나게 틱틱대면서 그 특유의 말투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왜 하냐는 무죄가 나오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죄값을 받게 될 것입니다. 뭐 이러던데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오면 죄값을 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거는 확정이 되는 건데. 자꾸 이분도 참 나중에 딴소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아 있는 뭐 재판권이 있다 보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또 이제 뭐 얘기하고 싶은 모양인데 이게 이제 대선 전의 마지막 판결인데요.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거기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뭐 반성하고 책임지고 하는 건 이제 한동훈이 아니다. 원래 그랬으면 한동훈이 될 수 없었다 생각이 들고 사실 요 사안이 아니더라도 이제 한동훈 쪽 소식을 또 보고 있자면 굉장히 좀 흥미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또 약간 그 유니버스 있잖아요. 윤어게인 유니버스. 그쪽 유니버스도 보다 보면 이제 소위 그 한동훈의 부정 경선 여기서부터 이제 지금 모든 빌드업이 시작이 되고 있어서 나경원이 떨어질 리가 없는데 떨어졌으므로 부정 경선 그리고 홍준표가 떨어졌다. 이거 빼박이야. 이거 진짜 부정 선거다. 그래서 지금 그 윤 어게인 세력들이 어디로 붙었냐면 황교안 쪽으로 붙었거든요. 황교안 씨가 그래서 5%는 일단 넘겨줘야 토론회에 나온다. 그래서 지금 그 SK 그 논란 있잖아요. 유심 관련해서 요 세 개로 흘러가나요? 연결됩니다. 어떻게 연결되나 정말 궁금하다. 굉장히 진지해요. SK 유심이 이 조작에 영향을 끼친다 이런 건가요? 지금 이제 그들의 주장입니다. 오늘 일단 황교안 씨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했고요. 진짜 신기하다. 핵심은 뭐냐면 그 한덕수한테 이런 오더를 내립니다. 뭐냐면 지금 대선 후보로 나오면 안 된다. 준 전시 상태다 지금 이건. 그래서 한덕수는 긴급 명령권을 통해 그 사전 선거를 금지시켜야 된다. 왜 금지시켜야 되냐? 지금 한 2,300만 명 정도 이제 개인 정보나 이런 게 지금 뭐 특히 신분증 같은 게 이제 도용이 될 수 있어서 여기에 중국인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사전 선거에. 그래서 그걸 막아야 된다. 이걸 막지 않으면 안 되고 사실 그 세력들이 그래서 지금 한동훈을 굉장히 압박을 하고 있어요. SK도 사실은 열어준 거다. SK는 친중 SK고 이재명 대표님의 선거 자금을 위한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와 진짜 이 정도로 빌드업이 돼요? 그들한테 되더라고요 이게. 대단히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 키워드만 있으면 뭐든지 친중으로 엮고 다 이재명 후보로 엮고 있다. 근데 그 유니버스가 실제로 원래는 이제 한줌이었죠. 옛날에 한창 초반에는 부정선거 그 빌드업 할 때 민경욱 씨랑 둘이 다닐 때 그때 이제 사실 진짜 한줌이 맞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문제가 뭐냐면 요 내란 국면에서 윤 어게인 세력들이 뭉쳤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서로 이권 다툼 뭐 권력 다툼 엄청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황교안 쪽으로 어쨌든 가서 그게 이제 한동훈에 대한 반감이랑 또 맞물린 거죠. 한동훈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그냥 한동훈이 마음에 안 들고 특히 핵심은 이제 사실 대선 승리보다 당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차원에서 한동훈이 당권지면 우린 끝난다 라는 각오로 지금 별의별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씨는 지금 이재명 후보님 신경 쓸 때가 아니다. 이 부정 빌드업 장난 아니에요. 근데 듣고 나니까 이게 뭐 어차피 황교안은 대선 출마를 이미 선언했잖아요. 황교안 후보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게 이제 한덕수 후보와 또 유니버스화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나가 들고 저는 보수의 심상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보수의 심상정. 5% 넘겨야 됩니다 지금. 5% 넘겨야 돼요. 근데 그렇게까지 세력이 모이기에는 이미 좀 그 황교안 세력이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로 제가 그 집회를 어디서 하냐면 대한문 앞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쪽에 사람이 많이 없던데. 이제 시작인가요? 이제 시동 걸었습니다. 부방대, 부정선거 부패 방지대. 맞아요. 그것까지 지금 야심차게 만들었고 지금 실제로 그래서 오늘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왜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가 나를 지지
지지한다. 나를 지지할 거다. 왜냐면 거기도 부정선거 피해자기 때문에 와, 미친다, 나와 진짜. 황교안은 이 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상징이고 스탑 더 스틸. 스탑 더 스틸. 그래서 한미 동맹과 이런 거 고려하면 이제 나를 지지할 거다 했는데 예. 사실 중요한 건 2017년 권한대행 때 예. 그 코리아 패싱 해가지고 논란됐을 때가 이제 본인 그렇죠. 이 사건이 있었거든요. 예. 그건 어떻게 된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근데 제가 실제로 그 파면 선고 이후에 그 주말에 왕왕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집회가 열리긴 열려요. 열리긴 열리죠. 근데 저도 너무 소규모여가지고 이제 이 부정 선거 집단은 거의 이제 끝나나 보다 이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 전광훈 세력과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네, 그렇죠. 황교안 그 후보가 연단 위에 올라가서 연설하는 걸 제가 봤어요. 네. 근데 그 앞에 너무 적은 어르신들이 앉아 계셔가지고 야 이 정도인데도 나와가지고 연설하는 거 보면 황교안 전 대표도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부방대로 다시 시동을 걸었다. 부방배 시로 걸었고. 예, 좋은 정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복권 1000만 서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거. 혹시 한 사람이 1000만 번 서명을 하는 거예요? 야, 그 고문 아닙니까? 아니 1000만 명을 모을 방법이 없잖아. 어떻게? 대단하다. 제가 이 야. 말씀을 드리게 된 게 예. 그냥 사실 뭐 웃고 넘기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예. 국민의힘이 불과 내란 국면 얼마 전까지 예. 그 세력들하고 함께 했었어요. 음. 그러니까 국힘당이 이제 이걸 애써 거리두기를 하는 척을 해도 예. 그렇게 그러니까 넘어가서 안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같은 한 몸통이에요. 근데 지금 자기들끼리 이권 다툼을 통해서 지금 윤석열을 계속 옹호할 거냐 안 할 거냐. 예. 그게 뭐 실제 신념이든 아니면 그냥 코인으로 뭐 자기들끼리 이용을 하는 거든 예. 어쨌든 그게 한 몸통이었다는 걸 계속 부각시켜야 되고 예. 중요한 건 이제 그 유니버스가 자기들끼리 진지하단 말이죠. 예. 그래서 지금 한동훈이 부정 경선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예. 국민의힘 갤러리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다. 예. 우린 윤석열만 본다. 예. 이러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유니버스입니다. 이게 이제 저는 굉장히 마이너한 초마이너한 언더독 후보들과 관련된 얘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또 우리 황유두 이사님이 진정성을 가지고 예, 또 시청을 해주셨고 그 영상을 또 그리고 설명 주셨으니까 기왕에 그러면 좀 얘기 나온 김에 마이너 쪽으로 가죠 뭐. 저는 나중에 예, 그치 얘기 이 마이너리그에서 예. 대연합이 벌어질 거라고 봐요. 저는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도 마이너 쪽이라고 생각해서 요 얘기를 꺼내려고 했는데 그거보다 더 마이너. 저는 나중에 정강훈도 여기 붙을 거라고 봐요. 그래요? 네. 아니 왜냐하면 네. 지네들끼리 0몇 프로 딸이들끼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럼 원래 얘네들은 목적 위주의 인간형들이기 때문에 예. 나중에 분명히 합칠 거예요. 두고 보세요. 네. 그럼 그것도 한번 지켜. 황교안, 정광훈, 네. 크로스 크로스합니다. 무조건 그리고 합니다. 또 이제 요 세력이 또 혹시 한덕수와 크로스 뭐 이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거 네. 한번 지켜보시고. 자 마이너 가시죠. 그 마이너가 저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를 언론에서 많이 띄워주는 것 같아요. 네. 누가 누구 합쳐야 되느냐? 김문수, 한덕수, 이낙연 여기에 네. 이준석 이 얘기를 엄청 많이 해요. 그리고 네. 실제로 레거시 미디어 중에 저희 뭐 다 아는 오전 저널리즘 프로그램에서도 이제 모 패널들은 이 정도 상황이면은 실제 이준석이 가장 큰 변수다. 이준석이 한덕수와 손을 잡는다면 이거는 메가톤급 시너지가 날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분석이거든요. 네. 그거는 실제 어떻게 이건 가정입니다. 네. 김문수, 한덕수, 뭐 이낙연을 빼고 김문수, 한덕수, 이준석까지 이게 가능할까요? 일단 지금 이준석이 갖고 있는 것 중에 메가톤급이라고 부를 만한 건 비호감도밖에 없어요. 정확합니다. 네. 네. 실제 조사가 네. 그렇게 네. 나오기도 네. 했습니다. 실제로 호감도 조사를 해보거나 지지율 조사를 해보면요, 이건 찻잔에 태풍이라는 말도 좀 민망해요. 민망해요. 찻잔에 태풍도 태풍은 태풍이잖아. 네. 그렇죠. 근데 이건 뭐 약간 똥물도 파도가 친다 뭐 요 정도로 표현을 하는 게 맞지. 그래서 이준석을 데려가는 쪽에서는요, 예. 이준석이 갖고 있는 80%의 비호감도 같이 가져가야 될 겁니다. 예. 중요합니다. 만약에 제가 예. 이준석을 싫어한다 칩시다. 네. 실제로도 싫어하지만 예. 더 싫어한다고 칩시다. 예. 네. 예. 근데 이준석이 누군가와 손을 잡고 단일화를 하는 모습을 본다. 예. 그 사람이 좋아질까요? 싫어질까요? 100% 싫어집니다. 같이 이제 옮겨간다는 당연하죠. 네.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내가 이준석을 죽도록 싫어하는데 네. 이준석이랑 뜻이 맞는 사람이라면 난 당연히 그 사람도 싫어하겠죠. 근데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 예전 대선 때,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당선됐을 예, 때, 예. 그때 문재인을 제한 다른 후보들 다 합치면 예. 문재인보다 높았다라는 걸 그쪽도 알고 있잖아요. 음. 지금 그런 단순한 머리를 굴리고 있는 모양인데 예. 이준석도 그때 이준석이 아니고요. 예. 뭐 누구 홍준표도 그때 홍준표가 아니고 예. 지금은 저는 데려가봐야 예. 필요 이상의 비호감도만 떠안게 되지 오히려 마이너스다. 음.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요. 예. 만약에 이번에 또 누구 밑으로 기어 들어가잖아요. 그럼 정말로 정치 인생 끝입니다. 이거는 제가 진짜
충심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충심까지. 네네네네. 왜냐하면 계속 보기는 봤으면 좋겠어요. 정치권에서 이준석 후보를 계속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계속 놀리지. 어차피 당선은 안 될 테니까 계속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어떤 설계를 하시는 분들은 이준석 의로의 단일화를 얘기해서 그래야 이재명 후보가 붙어서 승산이 있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그럴 가능성도 없거니와 기어 들어가면 끝난다라고 말씀 주신 거죠. 이준석 정치 인생 거기서 끝이에요. 진짜 농담 아닙니다. 황희두 이사님은 그 빅텐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도 사실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 그러니까 개인의 바람을 현실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은 알겠으나, 뭐 말씀 앞에 거의 없다 형님 말씀 주신 거에 저도 다 동의를 하고, 실제로 그 지난 총선 때 보면 그 이낙연 씨와 혹은 뭐 류호정 씨 등등 이렇게 다 잡탕을 만들어 놨었잖아요. 레인보우였죠. 그 결과가 어땠는가를 또 많은 분들이 봤습니다. 특히 그리고 그 국면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천하람 의원한테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fem코 이준석 씨의 본진이죠. 거기서 이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으니까 국힘 쪽하고 이제 뭐 합치네 마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할 때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그 갑자기 천하람 씨도 통합론파였다면서 거기에 팔았단 말이에요. 그런 의리 없는 정치인이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아직까지 그 붙어가지고 이준석 씨를 옹호하는지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있고,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준석의 모습을 fem코 준천지 때도 많이 봤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분들은 많이 이탈했거나 지금 심지어 그 fem코 안에서 비판을 하면 막 1440일 동안 차단을 당하고 막 그래요. 실제로 그래서 1440일이요? 그러니까 거의 그냥 영구 정지 때리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이제 비판적으로 이거를 뭐 좀 바꿔가고 싶다 하면은 막 비추 테러 엄청 받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면 그 fem코 안에 거의 잠식 당한 거라 봅니다. fem코가 우선이냐 이준석이 우선이냐 이게 막 서로 뭐가 그 앞이다 뒤다 이게 구분이 안 되고 그냥 서로 하나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이거에 솔깃해가지고 오면 그냥 한마디로 fem코랑 같이 정치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 어떤 식으로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그려갈 수 있을지 전 답이 없다 봅니다. fem코랑 같이 정치하면 어떤 꼴이 나느냐는 허은하 대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향이 있는 건가요? 이준석하고 조금만 각을 세웠다면 엄청난 조리돌림을 당해요. 실제로 그래서 허은하, 그다음에 심지어 뭐 김용남, 신인규, 그다음에 김웅, 심지어 유승민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이제 열등감 키워드. 사실 저희들한테도 다 똑같아요. 열등감. 모두가 다 열등감이 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다 이준석에 대한 열등감이다. 그럼 혹시 이재명 후보도 열등감이 있는 건가요? 거기도 뭐 이준석에 대한 뭘 하면, 그러니까 무시를 하면은 애써 무시하는 거다. 말 못하는 거다. 나쁜 소리 하면 열등감 때문에 저러는 거다. 그렇죠. 왜? 너는 하버드를 안 나왔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공식이 세워지는구나. 이게 제가 그래서 그분들께 얘기를 했어요. 다음 생에 이준석으로 태어나면 나에게 정우성의 얼굴을 준다고 해도 나는 이준석으로 태어나지 않겠다. 정우성의 얼굴과 몸매와 키와 그런 거 다 준다고 해도 통으로 다 준다 그래도 난 이준석으로 태어날 바엔 차라리 내가 키우는 강아지로 태어나겠다. 토리요? 망고요. 저희 집 강아지 이름이 망고입니다. 사실 이것도 이제 그 세계관에서 보면 말은 저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부러워서 저런다. 이게 사실 아까 저희가 앞에 얘기한 그 유니버스, 부정선거 유니버스랑 비슷합니다. 맞아요. 답은 정해놓고 똑같아요. 과정만 끼워 맞추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굳이 진지하게 오늘 다루냐면 다른데 사실 많이 안 다루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실체를 알만한 분들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 언론을 통해서 이준석이랑 캐릭터를 소비하니까 그 이해관계 마치 악어와 악어새처럼 그 포장된 이미지에 계속 노출이 된 말 많은 시민들한테.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굉장히 그 어떤 뭐 제가 그 공약은 아까 처음 들었지만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했지만 다른 실제 대선 후보로서의 활동 이런 것들이 다른 한 자릿수 후보답지 않게 굉장히 많은 언론에서 다 다뤄줍니다. 실제로 세세하게 다뤄주고 뭐 그 외신 기자 협회 인터뷰도 실제 이번에 나온 거 보니까 굉장히 영어로 진행했다면서요? 뭐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번역 기사 혹은 그 실제 인터뷰 기사도 되게 잘 실어졌고 일간지들이 굉장히 이준석 후보를 좋아한다는 생각 많이 들었어요. 어쨌든 굉장히 잘 홍보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라서 뭐 저기 언론 보도량만으로 봤을 때는 무슨 진짜 거대 정당의 후보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대단한 게 이 정도로 언론이 실어줬으면 비호감 1위 하기 쉽지 않거든요. 아니면 지지율이 높든가. 그렇지. 비호감률이 높으면 지지율도 같이 높아야 되는데 언론이 이렇게 예뻐해주고 맨날 불러주고 토론 자리에 와서 앉혀주고 또 누구는 막 그 저기 뭐야 마치
마치 부모처럼 그렇게 챙겨주는데 근데 비호감률 79%라니 놀랍지 않습니까? 진짜. 그거는 정말 특출난 제주다. 참 그것도 극복해야 될 하나의 숙제가 아닐까 싶고 못합니다. 저희가 빅텐트 말 끝나게 웃었지. 빅텐트 얘기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오긴 했는데 짧은 정만만 좀 하나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가 지금 나올 가능성은 이미 뭐 기정사실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 가능성은 이제 99.9%로 보고, 그래서 단일화를 해야 되는 시기가 후보 등록 기간 이전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뭐 여러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변수를 또 따지고 봐서 선거운동 돌입할 시기까지 따지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한 7일 안에, 그러니까 5월 7일 안에는 단일화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5월 2일에 대선 출마 선언을 해서 한 8일 이전에 단일화를 마무리한다는 건 불가능한 스토리 아닐까요? 6일 안에 해야 되는데 이 후보 단일화를. 그래서 저는 한동훈이 절대로 최종 후보가 되지 못한다. 절대로 못 된다. 안 되죠. 이런 일정들을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민심도 알고 있을 것이다. 이미 다 스케줄 짜놨어요. 지금 쌍권이 되게 조용하게 있잖아요. 둘 다 검사 출신입니다. 한동훈은 이 두 사람의 새까만 후배예요. 그럼 과연 대선이 끝난 다음에 당권을 이 새까만 후배 검사 출신한테 통으로 넘겨줄 수 있을까? 쌍권이 절대 어림도 없다. 자기들 생존도 어려운데 어떻게 넘겨줘요? 당연하죠. 그래서 경선 최종 룰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동훈 나가라 룰이에요. 한동훈을 살려낼 수가 없다고. 근데 그걸 지금 한동훈만 몰라요. 굉장히 재밌는 상황입니다. 본인만 모르고 있어요 지금. 본인은 지금 엄청나게 뽕에 취했거든요. 왜냐면 최종 2인까지 올라갔으니까. 근데 지금 본인만 모르는데 그래서 저는 이 스케줄은 결국은 김문수 한덕수를 단일화해서 한덕수에게 몽창 몰아주는 형식이 수순이 될 것 같은데 한덕수 씨가 결국 선거 자금을 자기 돈으로 쓸 수 있을까? 아니면 뭐 적절한 스폰서가 하나 붙었나? 뭐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우리 황희두 이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이거 이제 정당 내부의 선거를 잘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뭐 유세차도 준비해야 되고 포스터도 준비해야 되고 단일 후보로 또 찍어내려면 이제 그 효율성을 따지고 본다면 8일 전에 아무튼 이게 다 마무리가 돼야 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대부분의 전문가가 지적을 했지만 국민의힘 스케줄이 그렇다라면은 어쨌든 한동훈 후보의 가능성이 더 낮아지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니, 저도 비슷하게 보는데 뭐 한덕수라는 사람이 끝까지 이걸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의문이고 그 사실 일단 터 자체가 지금 망한 대로 갔잖아요. 오세훈과 나경원이 있었던.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비슷한 식으로 되게 그 어떻게 보면 내란 대행으로 지금 하나 비판받는 게 있고 그걸 털기 위해서 지금 무리수를 두다가 또 이 매국노 짓을 한 거 아니냐 비판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 나라를 거의 진짜 팔아 넘길 정도의 지금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점들 때문에 저는 이게 가능할까 계속 달려가는 게. 근데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선거 유세차를 하나 만들고 이게 공보물을 하나 찍어내고 플랜카드 하나를 걸어도 이게 선거 자금은 결국 후보한테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공당이 대신 내주거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한덕수가 과연 그 돈을 쓸 수 있을까? 전 그거 막 자기 카드 막 부들부들 떨면서 내밀다가 그냥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까지 한 번도 진지하게 자기 돈을 쓰면서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이제 뭐 법카 인생을 뭐 이제 관용 차량 인생 이런 거겠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부분 분들이 뭐 한 3년 5년 정도 뭐 그렇게 살았나 보지. 아니에요. 일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몸에 밴. 완전히 몸에 했어요. 내가 쓰는 돈, 내가 타는 차, 내가 가는 곳 내 돈으로 결제한 게 아무것도 없었다고. 공당 따라오는 이제 뭐 어쨌든 특혜를 준 거니까 고위 관료로서. 그렇죠. 근데 나중에 공당에서 보전을 해준다고 해도 지금 대선에 나가게 되면 하루에 2, 3억씩 써야 돼요. 과연 이 사람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아직까지 확신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경선 치르는 방식이 가장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깔끔하다고 판단됐을 텐데 그렇게 돼버리면 경쟁력이 떨어진다라고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조언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이제 딜레이가 되고 있고 이 퍼즐을 어떻게 맞출지 아마 이게 멀지 않아요. 다음 주면 다 결정납니다. 아마 다음 주에 두 분과 또 박주민 의원이 나왔을 즈음에는 이미 다 정리가 돼 있을 것 같고요. 다음 그렇죠? 주엔 여의도에 어슬렁거리셔도 됩니까? 아니, 궁금해가지고. 자, 저희 이제 마지막 10분 정도 나오면 꼭 물어봐 주시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10분 정도는 김건희 오늘 압수수색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근데 이게 좀 처음에 김건희 윤석열 집을 털었다. 그러면 뭐야 이거 검찰이 김건희와 윤석열을 피의자를 두고 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전성배, 그러니까 건진법사가 피의자고
심지어 뭐 이제 혐의라는 것이 어쨌든 건진법사에게 적용될 만한 여러 혐의들을 수사하기 위해서 참고인 신분인 김건희와 윤석열의 집을 털었다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저는 이게 어느 정도 이미 검찰과 윤석열 일가가 조율이 된 압수수색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실제로 지금 그래서 뒷북 아니냐 이런 예? 얘기도 많이 나오고 예. 물론 이제 뭐 이창수 중앙지검 쪽이 아니라 남부지검이라는 얘기는 나오지만 예. 일단 다수의 국민들의 시각으로 보면 검찰 자체를 못 믿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결국엔 그냥 특검으로 갈 때까지는 아무것도 못 믿겠다. 예. 요게 이제 핵심 기조다 보니까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온다고 해서 뭐 검찰이 이제 달라졌다라고 보는 그런 시각은 예.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남부지검장도 사실 친윤 검사로 분류가 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뭐 남부지검이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게 왜 중앙지검이 아니 서초동 아크로 비슷한데 왜 중앙지검이 안 나가고 남부지검이 나가냐? 남부지검에서 전성배를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나간 거죠. 네. 이제 이 퍼즐을 맞춰 보면.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목걸이, 김건희 휴대전화, 김건희 PC, 뭐 김건희의 메모, 뭐 이런 것들을 어쨌든 압수수색 대상으로 적시해서 수색하러 들어갔는데 이게 뭐 시간이 그동안 너무 많이 확보가 돼 있어서 실제 휴대전화도 압수수색 됐다라고 하면 확보가 됐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실제 그 김건희가 오랜 기간 쓰던 휴대전화가 아니라 네. 깡통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러니까요. 예, 저도 네. 집에 가보면 깡통폰 몇 개 있습니다. 압수수색할 때 그거 내려고요. 근데 이걸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네. 아 밝혔네. 아 큰일 났네. 아니, 그래서 나는 이제 여기서 목걸이를 어쨌든 적시를 해놨으니까 목걸이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휴대전화는 일단 확보를 한 거고 뭐 이 전성배가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그라프 목걸이 그리고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반클리프 앤 아펠에 네. 대한 행방 그리고 또 통일교 2인자가 줬다라고 건진한테 건네줬다라는 명품백 뭐 인삼도 줬다고 그러죠.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그 물증 확보를 하기 위해 간 건데 뭐 휴대전화 하나 깡통으로 들고 나온 건 아니었겠는가 싶어가지고 네. 이제 이 압수수색이 무슨 의미가 있나? 네. 저는 검찰 나리들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네. 아크로비스타 들어갈 때 휴대폰은 맡기고 들어갔습니까? 아, 신분증 폐용하고 들어갔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보고 있는 시선이 이거라는 거죠. 아니 조국 일가나 우리 이재명 대표 털 때는 그렇게 네. 인정사정 세상 그렇게 잔인한 놈들이 없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개봉해서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네. 다른 언론사에서 야당? 만든 영화인데 압수수색? 압수수색 얘기해도 돼요? 아 뉴스타파. 네. 아니 오마이 TV가 약간 그런데 좀 인색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우리 오연호 대표님이 보시는데 오마이 TV가 야. 인색하다뇨. 야, 아니 오마이 TV가 심지어 압수수색 취재 나가지 않았어요? 아, 취재 영상 있는 나갔어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었나? 그죠 나가잖아. 나갔구나. 아이고 굉장히 너그러운 분들이셨네. 아 제가 잘못 봤네. 아 죄송합니다. 예. 예, 근데 어쨌든 네. 그러니까 이제 네. 압수수색 영화를 보면 거기에 예. 최초로 검찰이 압수수색하는 장면이 나와요. 생으로 전부. 네. 그 장면들 보면 네. 정말 공포스럽거든요. 뉴스타파에 압수수색 들어오는 검사들의 모습, 네. 검사 수사관들 뒤에 쫙 깔고 들어오는 모습, 예. 또 그 와중에 뭐가 또 캥겼는지 다 마스크하고 있어요. 아. 다 자기 얼굴을 가리고 있다고. 예. 그리고 들어와서는 뭐 부부 침실이니 애들 방이니 막 뭐 저기 부부 침실 왜 뒤지냐고 하니까 여자 수사관이 들어가서 막 뒤져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모습 우리 다 봤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려면요, 이 정도 세기로 김건희 윤석열을 터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그렇죠. 그 밑에 성의 없는 쇼에는 국민들이 속을 내야 속을 수가 없어요. 네. 지금까지 그런 상황을 만들었잖아요, 니네들이. 예. 아니 김건희가 그 요청했다면서요. 서면 조사 받으면 안 되냐고. 네. 그렇죠. 꼴에 또 그건 거절을 했어. 왜 서면 조사도 받지 그냥. 그러니까 이런 게 그냥 더 우라통만 터지게 만들 네. 뿐이에요. 맞습니다. 예, 왜 이제와 하는데 지금까지 뭐 하다가요. 그러니까 이 건진법 사건도 사실은 뭐 지금 당장 나온 게 아니라 아주 오래 전에 네. 이미 검찰이 법사폰도 확보했고 논란이 됐던 것도 한참 전이죠. 그쵸. 네. 근데 이제 와가지고 수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 특검 가기 전까지의 내용들은 우리가 디테일하게 볼 필요는 없다 생각이 들지만 예. 이제 그 윤어게인 쪽의 이제 관점에서 보면 네. 사실 이거는 검찰이 왜 갑자기 저렇게
이렇게 움직일까? 이게 뭐를 노리고 저러는 걸까? 한동훈과 검찰의 그 관계를 토대로 해가지고 윤석열, 김건희를 이런 식으로 지금 쳐내면서 한동훈이 약간 몸값을 키우려고 하는 건 아닌가? 검찰이 이제 그쪽으로 붙어가지고 이렇게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윤석열, 김건희 입장에선 한동훈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참 많을 텐데 그 중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한동훈 가족 드루킹 사건, 이것도 그래서 이제 김문수 그 측에 김문수를 지지하는 시민단체에서 이번에 그 한동훈 후보를 고발을 했어요. 왜냐면은 그 유튜브 댓글 막 30만 개 정도를 이제 뭐 증거로 제출했다고 하던데 뭐 댓글이 말도 안 되게 약간 그 패턴이라든지 이 내용 자체가 이상하다. 그래서 원래 또 한동훈 가족 드루킹 문제도 있었고 지금 그런 식으로 서로 이제 물밑에서 엄청 싸우고 있는데 그 관점에서 보면 이제 윤김 그 세계관에서 보면 굉장히 배신감을 또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거 말고도 알고 있는 게 많을 텐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나올까가 개인적인 관심사입니다. 이걸 뭐 어차피 디테일하게 턴다고 해서 그런 기대는 없고요. 그건 이제 특검 갈 때까지 그냥 저들도 그냥 쇼를 하는 거고 다만 이제 한동훈과 검찰을 한 묶음으로 봤을 때 윤김 쪽에서 어떤 식으로 또 대응을 할까 그게 개인적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 율브린너라는 배우 혹시 아세요? 율브린너. 저는 처음 헐리우드에서 굉장히 유명한 전설적인 배우입니다. 네. 이분이 이제 웨스트월드라는 전설적인 그 미국 드라마 시리즈에 출연하셨는데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대머리의 음모라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네. 스킨헤드의 음모 뭐 이런 제 예전 기억이라서 뭐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이거 이제 황 이사님 얘기 받아서 대머리의 음모로 간 겁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떠올랐을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그 압수수색에 대해서 저는 이제 김건희 씨 측에서 이런 얘기를 했네요. 망신주기다. 야, 그래요? 과연 이게 망신주기였을까요? 김건희 측은 입장문을 내고 과거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등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대통령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된 적은 없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게 이분들이 실제 겪었던 게이트급 비리라는 게 이렇게 중첩돼가지고 많이 나왔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을 들면 명태균 게이트, 건진심 게이트예요. 이걸 수사하는 과정인데 무슨 게이트 한 20개 있어요.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도 있고요. 그럼요. 지금 이채영경주 하나 해결 못했는데. 단 하나도 해결을 못했어요. 특검 하나가 통과를 못했다고. 그리고 뭐 참고인 신분인데 검찰은 건국 이래 최초로 대통령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말 잘 들었고요. 건국 이래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건국 이래 최대의 게이트가 될지 모르는 짓거리를 건진이 했다. 근데 건진은 누구에게 그 목걸이를 전달했는가? 또 이 관봉권은 누구에게 받았는가? 그리고 왜 건진의 처남을 통해서 신모 행정관을 또 꽂아 넣었는가? 이런 것들이 다 게이트라는 겁니다. 그쵸. 건진은 왜 그랬을까 이제 그 대목인 거고 특히 그 뉴스타파에서 관봉권 관련한 걸 이제 또 보도했는데 핵심은 다른 여러 가지 그 가능성들 다 그 킬이 되고 그러니까 핵심이 이제 국정원 특활비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왜냐면 이제 실제로 이명박근혜 때도 그런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전 그래서 이제 국정원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특히 지금 김태호도 비슷하게 한덕수 쪽을 도우면서 지금 매국 짓을 하고 있다는 최근 근황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 기재부에서 내란 당일날 이제 윤석열의 그 지시죠. 국무회의를 통해서 그 국정원 쪽에 1,180억 일반 예비비 배정했던 거. 이것도 결국에는 그 이후에 저녁에 최상목한테 그 국가 입법 그 비상 입법이고 그 얘기랑 이제 맞물려서 보면 일종의 자금 저수지 역할을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의혹이지만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제대로 파헤쳐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2급 비밀이라는 식으로 자금의 그 구체적인 출처 같은 걸 파악할 수 없게 해놨는데 이걸 어떻게 최대한 투명하게 할 것인가? 지금 현재 그 시스템 차원에서 보면 뭐 국회나 감사원 같은 데서도 이걸 알 수가 없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좀 투명하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기 얽힌 사람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특히 저는 이제 내란 국면에서 결국 지금 뭐 자유대학 같은 데도 신당 창당한다고 그런 내란 선동 유튜버들이 확 떴다가 지금 막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여기와 그럼 자금의 그 연관성은 없는 것인가? 이런 걸 좀 우리가 관심 갖고 봐야 된다. 특히 김태효는 그 중에서도 저는 거의 김용현급이라 봅니다. 그러니까 뭐 김용현, 윤석열 두 축과 나머지가 아니라 김용현, 윤석열, 김태효 저는 이 셋을 같이 봐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이게 너무 많은 이 좀 뭐 비리 그리고 범죄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조족지혈 정도예요. 고개를 내민 것 자체가. 그래서 이런 비리들을 뿌리 뽑아내는데 저는 윤석열이 지냈던 임기보다 그 뭐 곱절갑절이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아무튼 네. 뭐 이런 것들은 다 발본색원 해야 된다고 보고요. 요걸로 이제 끝내려고 했는데 네. 이게 지금 뉴스타파에서 오늘 보도한 내용 중에는 시민사회수석실에 유튜브 전담 행정관을 뒀다. 근데 물론 시민사회수석실이 유튜브 관리한데 이제 이런 설들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실제로 유튜브 전담 행정관이 있어서 정치 유튜브 동향 분석, 유튜브 관리 요거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에 따르자면 유튜브 담당자가 맞았다고 하고 정 행정관은 주로 정치 유튜버들을 만나서 식사를 하고 유튜버들에게 보낼 대통령실의 명절 선물 등을 챙기는 관리 업무를 한 행정관이었고 이 대통령실의 입장을 유튜버들에게 전달하는 업무가 이 행정관의 업무였다라고 하면서 뉴스타파가 보도한 이제 하나의 사례로 또 다른 걸 뭘 제시하냐면 검찰총장 시절에 윤석열 대검에서도 수사정보정책관실 과거의 범정에서 유튜브 보고서를 작성해서 유튜브 동향을 이제 올렸다. 이게 이제 그대로 그때 그 재벌은 나 못 준 거죠. 네. 못 준 거죠. 딱 그 케이스인데 야 이거 한심한데요. 야 진짜 이건 한심하다. 이러니까 네. 조중동이 싫어하죠. 야, 네, 이러니까 자기네들이랑 안 놀린데.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나는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을 걸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언제까지 폐간을 시키실 건지, 폐간 못 시키면 목숨 거셨으니까 어떻게 하실 건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마 안 하시겠죠. 네. 근데 뭐 저는 굉장히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예. 지금 이미 주류 언론은 예. 목소리의 데시벨과 신뢰성을 다 잃었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주류 언론들이 하고 있는 보도의 신뢰성과는 상관없이 예. 일반 국민들이 더 격렬하게 나눠진 만큼 네. 좀 더 극단적인 목소리를 다루는 유튜브 쪽으로 완전히 옮겨갔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언론 비평하시는 정준희 교수가 얼마 전부터 언론 비평을 아예 안 해요. 가치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퀄리티적인 면에서도 그렇지만 영향력 면에서도 가치가 없어졌다. 물론 이거 그냥 단적인 예로 그냥 그렇다고 해서 지금 모든 언론 다 쓰레기 다 가치 없어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대세가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뉴미디어로 어쨌든 미디어 패권이 넘어간 건 사실이긴 한데.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기존 미디어에서는 기사나 이런 것들이 너무 동시다발적으로 나와가지고요. 맞아요. 누군가 정리를 해서 떠먹여주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맞아, 너무 많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런 직업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루 종일 뉴스를 봐도 뉴스를 다 못 봐. 요즘은 진짜 맞아요. 진짜 그래요. 근데 일반 시민이 어떻게 그걸 다 해요? 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은 어쩔 수 없이 이걸 서머리해주는 AI를 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서머리해주는 유튜버들에게 기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정치를 모르던 윤석열, 김건희는 당연히 단기간에 배우려니까 유튜브와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죠. 사실 이게 그런 차원에서 마지막 관문이 저는 이제 포털과 연관된 문제라 봅니다. 그러니까 포털이 최후의 그런 정보 유통 창구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평소에 하나하나 다 찾아갖고 보지 않으니까 포털이 그냥 올라온 거 하나하나 이렇게 본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포털이 그러면 과연 이거를 진짜 AI에 맡기고 하는 게 맞냐? 말로는 이제 뭐 그냥 AI가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걸 이제 어떻게 투명하게 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 실제로 그래서 진작부터 조선일보는 그 마지막 타이밍을 전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계속 뭐 극좌가 어쩐다 이런 식으로 떠드는 거 한참 전 얘기고 핵심은 원래 경쟁 상대가 이제 뭐 가로 세로 뭐 무슨 한수 이런 데랑의 그 경쟁 싸움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시청자층이 글로 가니까 조선도 이제 너무 밋밋하다. 얘네들 왜 저러냐? 왜 몸살이냐? 지금도 이제 조선중앙조차도 한덕수를 비판하고 있거든요. 나온 명분이 없다고. 그럼 이제 이걸 쭉 봐온 시민들 입장에서 그러면 과연 조선중앙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그런 유튜브들을 택할 것이냐 그럼 이제 거기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오히려 내란 그러니까 반 그 민주주의 세력들 거기를 가열차게 때려야 되는데 이미 그 기간이 늦었죠. 자기들이 스스로 선택한 자멸입니다 이건. 이 유튜브는 굉장히 필요한 플랫폼인데 윤석열 때문에 이 망했어요. 유튜브 진짜 망한 것도 맞아요. 망했어요. 보수 유튜브 망했어요.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쪽에서 그렇게 프레임 씌우겠죠. 뭐 민주 진영에서도 이제 유튜버 이 양비론. 맞아. 저들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입니다. 이제. 근데 조선일보가 잘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이제 김어준과 누구를 묶는다. 그렇죠. 이제 이런 거 많이 한 거죠. 근데 이제 저는 분명히 뭐 과거에 그 뭐였더라 이제 부정선거론을 김어준 씨가 한번 제기한 적은 있어요. 그것도 이제 아마
하나의 저는 실수였다고 보는데 뭐 좋은 사례로 남기도 했습니다. 예, 맞아요. 근데 그것이 과연 가로세로와 김어준을 같이 묶을 수 있는 것이 다른 문제죠. 그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김어준은 차를 갈아타고 어느 노인의 퇴직금을 받으러 간 적이 없습니다. 예. 이게 저는 김어준이라는 어떤 스피커가 우리 사회의 역할을 했다고도 보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했던 행적 중에는 내가 그때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오버했던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이제 자신 스스로 성찰하면서 성장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유튜버들도 양심이 있어야 되고요. 정도가 있어야 되고 우리 사회의 제도권이 어느 정도 인정할 만한 선을 지켜야 돼요. 근데 그걸 넘어가 버리는 유튜브들이 저는 이 유튜버 시장 자체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차라리 그럴 시간에는 알림이 황희두를 보시고 대한뉴스를 보시고 더 나아가서는 오마이TV를 보시라. 요렇게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훌륭한 결론입니다. 예. 근데 진짜로 저는 심각하다고 느껴요. 뉴미디어 시장의 패권은 이미 유튜브 플랫폼이 많이 이제 미디어 시장을 장악해 나가는 단계고 이미 완성형의 단계로 나가고 있다고 보는데 레거시 미디어가 뒤로 빠지는 상황이고 심지어 레거시도 뉴미디어를 많이 활용하잖아요. 근데 이게 양심이 없는 유튜버들이 너무 많아서 특히 이제 저쪽에는 특히나 보수 유튜버 쪽에 이렇게 마이크 켜놓고 혼자 떠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잠깐만. 와 마지막으로 이렇게 대한뉴스 저는 정권 교체하면 깔끔하게 대한뉴스 한번 세무조사 한번 해야 된다 봅니다. 보수 쪽이라고 미리 말했습니다. 보수예요? 보수 아니잖아요. 중도 보수. 중도 보수. 지금 민주당. 극우 보수 쪽에. 그러니까 너도 좀 누구 불러다 해요. 아니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떤 그런 최소한의 검증이 없는 매체들을 결국엔 소비자가 선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희두 얘기하는 거 정말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혼자서 진행하는 방송들 대부분이 극도로 선동적이라는 거예요. 선동적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 알기 쉽고 왜 얘기하면서 눈치를 봐요? 아니 왜 황희두 이사가 누굴 선동하는 건 아니잖아요. 거대한 이 서사였다 이거. 1시간 전부터 준비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 마이크 보고 혼자 떠든 사람 걸으세요. 내일부터 반대한뉴스 세력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김용민 만세. 아니 저는 그래서 저는 모두가 유튜브를 하시고 자기 주장하는 것도 좋은데 최소한의 팩트 체크. 맞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요게 잘못 알았으면 그걸 정정하는 양심. 요건 이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렇게만 잘 정도를 걸어가면 유튜브 생태계도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라서 저는 사실은 모든 그 유튜브 소비자분들께 얼마 전에 국회에서 이제 토론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유튜브를 의심해야 된다. 맞아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은 정확해, 이 사람은 정말 잘해, 호감을 갖는 건 좋은데 이 사람의 말이 100% 진실이라고 믿지 말고 우리가 비판적인 지지를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진짜 그런 거는 항상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요 정도로만 마무리하고 댓글에 1일 영식도 걸러야 되냐고 물어보는데 은근슬쩍 빠져나가려고. 야 아까 뭐 댓글 다 읽어주더니 요것만 빼고 지금. 야 요걸 들켰네. 저는 그래서 내일부터 말씀 다 동의해서 1일 영식부터 비판적으로 보겠습니다. 야 요거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요걸 잡혔네. 야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죠. 야 이제 이래 하셨네요. 다 의심하셔야 됩니다. 의심해야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진정한 시민 저널리즘, 행동주의 저널리즘으로 남아주셔야 됩니다. 유튜브도 역시 시민의 것, 언론도 역시 시민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지적해 주시고요. 자 오마이TV 오늘은 이제 두 분과 정말 왁자지껄 재미나게 떠들어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저희가 정말. 엔조이했습니다. 수요일 정치 라이브였고요. 저희는 내일 근로자의 날이네요. 내일은 쉬고 금요일 밤 10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황희두 노무현 재단 이사 평론가 거의 없다님과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